ESG가 뭐냐?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저는 이제 건축사 출신이고요. 건설회사 출신으로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해서 31서부터 33까지의 저의 인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암울했어요. 한 3년이라는 시간을 건축사라는 자격시험에 매달려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3년을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돌을 닦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IMF가 오고 또 그 3년이 저한테는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 가끔은 좀 뒤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 업계에 제가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정도면은 당신은 우리 업계에서 괜찮은 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어서 그런가? 라고 요새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저의 꿈과 또 제가 해야 될 일은 아직도 목마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통해서 저의 ESG 경영도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뭐냐? 그래,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를 앞으로 갖추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가기가, 생존하기가 이제 힘든 시대가 왔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요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블랙콕이라는 회사를 좀 찾아봤어요. 진짜 일경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자산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이것을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ESG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한 것에 투자를 하는 자산 운용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환경이라고만 저는 좀 알았었거든요. 엔바이어먼트, ESG 경영이.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더라. 어제 이제 우리 조 이사장님이 강의할 때 앞으로 2025년부터 자산 2조 이상의 상장사는 ESG 공시를 의무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1조로 또 바뀌어 간다고 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ESG로 흐르고 있다. 근데 돈이 ESG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ESG 경영을 하게 되면 자연히 돈이 뒤따르지 않는가라는 게 어제 이제 우리 조 이사장님의 기업의 어떤 의무, 기업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ESG 경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ESG 경영의 중요성은 기업이 생존하는 한 기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법인도. 그렇다라고 하면 영속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적 의무도 지어야 되고 또 그런 우수한 인재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해야만 한다라는 게 ESG 경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분야의 건축사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와 감리, 그러니까 CM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개발, 마케팅, 무역, 그다음 해외에 동남아시아의 이제 세계 법인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해외에 가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정말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어떤 브랜드의 요새 K-팝, K-컬처 어디나 공항에 척탁 내리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삼성이나 우리 대기업들의 브랜드를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인류가 주거를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이며 거기에 환경적인 부분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챗 GPT한테 한번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제가 또 아키텍처니까 여기에 나오는 챗 GPT와 미드전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명령어를 넣으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약간은 그림 같아요.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죠. 일부러 선명한 그림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챗 GPT를 이용한 그러한 그림들을 한번 봤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집단 생활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부터 했으니까 어떤 생활들을 했을까요? 자연적인 동굴에서
생활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렵 활동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집을 짓게 되고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물의 발전사를 보면 대형 건축물들은 어떤 건축물들이 있었을까요? 주로 여기 보시면 모스크죠. 이슬람의 어떤 그런 형상인데,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 당시는 이제 지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신전, 인간이 미지의 세계를 항상 불안해하고 뭔가 신에게 간구하고 그러면서 대형 건축물들을 신전으로 발전을 해오는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권력이 생기면서 성을 짓게 되고 벽돌, 이제 석재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성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면 방문을 많이 하는 데가 성 베드로 성당을 가는데, 뭐 챗 GPT로 이미지를 구현을 해보니까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실제적인 거하고는 좀 틀리죠. 어쨌든 신권이 백성을 지배하는 가운데 대형 건축물을 지으면서 우리 인류는 면죄부나 뭐 이런 걸 발행하면서 저런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피폐한 환경 속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의 과정을 건축물을 통해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발전한 인류의 문명이 50만 년 동안 이뤘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미래학자가 요즘은 나도 앞으로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할지 미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가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AI 설계가 되려면 어느 정도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200억을 투자해주면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20억만 투자하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서 안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앞으로 뭐 이러한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많이 우려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못 받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문맹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문맹이라 하면 이러한 선진 시스템들, 선진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을 못하면 문맹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문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챗 GPT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걸 응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아까 그런 재미있는 그림들도 매일매일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이미지 출연을 해봐라 그래서 계속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미지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명령어를 넣는 기법이 좀 더 일반 사람과는 틀리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았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동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건축물에 있어서는 어떤 게 발명이 되냐면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됩니다. 오티스라고 들어보셨죠? 오티스 엘리베이터. 지금 여기 보시면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아마 기중기로서 물건을 오르내리는 기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운송 장비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티스에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칼을 가지고 줄을 끊는 걸 여기 좀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사람이 있고 이게 안전장치에서 스톱이 되는 아마 그런 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도시가 고밀도화 되는 거예요. 플랫아웃에서 고층 빌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km제곱미터당 100명이 주거하던 인구 밀도가 1000명, 10,000명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도시가 10,000명 정도가 넘어가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건축을 배우면서 로마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물에 대한 문제, 생활 오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인프라 시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적으로 보면 이러한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되고, 또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보면 항염제, 그런 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대공황 시절에 여기도 서울로 우리도 했듯이 뉴욕으로. 그래서 뉴욕에 가보시면 뉴욕의 특징이 근대와 현대와 미래가 합쳐 있는 도시예요. 그죠? 그래서
뉴욕은 언제나 가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요즘에 이러고 현장에 있으면 중대재해법에 걸립니다. 이게 뉴욕의 전경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허드슨 야드거든요. 지금 이제 완공이 다 돼서 입주들도 했고, 유명한 건축물이 공작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베슬이라는 공작물이 들어서서 이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 이랬었는데, 거기에 자살을 많이 해가지고요,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 오신 분이 1층만 오픈을 해놓고 나머지는 클로징 해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영국 분이신데 이제 헤드윅이라는 그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영국에는 그분이 설계하신 건축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강변의 아파트, 수도 서울의 한강변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파트를 바라보시면 어때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와, 우리나라는 왜 설계를 저렇게밖에 못해? 그런 생각 좀 하시죠. 특히 외국을 뉴욕 갔다가 한국 들어오거나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근데 가장 그래도 행정적으로 오픈마인드로 행정을 하는 도시가 부산이에요. 부산의 야경, 해운대를 가보시면 약간 좀 홍콩 비슷한 분위기, 뭐 싱가포르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울은 35층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높이 규제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설계자가 그거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도시계획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2030, 2040 플랜을 만들면서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가들이 높이 규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서울시의 최초의 도시계획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생깁니다. 사대문 안에. 제가 사무실로 본사로 쓰고 있는 서소문구역, 시청 앞에. 그 다음에 회원구역. 그 다음에 세운을지로구역. 72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40년 넘었잖아요. 지금의 도봉구 창동이나 강남은 옛날에 경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로 하면서 200만 인구가 생기게 된 게, 북쪽, 만주나 북쪽에서 월남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귀국하신 분들이 합쳐지면서 200만의 인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도시계획을 짤 때 500만에서 600만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프라 설계를 했습니다. 88년 88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88올림픽 이후에 서울로 오는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도래합니다. 인프라는 500만, 600만의 계획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인구가 1000만이 들어왔어요. 보시겠습니다. 미래도시. 그러면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챗GPT야, 미래의 도시가 하이퍼루프, 일론 머스크, 그 친구가 땅 밑에다가 지하 터널을 통해서 진공상태의 관을, 운송기를, 하이퍼루프, 그거를 만들어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아마 공항인가에서부터 LA 시내까지, 한국에도 우리 한국 건설 회사한테 오다를 줘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을 30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 미래 도시가 과연 구현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네옴시티 사우디의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를 보면 이 하이퍼루프를 아마 비슷한 운송 수단을 써야 될 겁니다. 500km의 거리를 1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운송 수단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녹색 친환경 미래 도시를 한번 연상해줘 그랬더니, 하늘에 공중도시가 생길까요? 한번? 공중도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공중도시라는 것이 공중에 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중도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또 챗GPT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의 도시를 이렇게 구현을. 그러면 지구에만 살 것이냐, 화성으로 이전을 해서 우리가 화성에다가 좀 개척을 해서 화성의 도시를 좀 구현해 줘봐라 그랬더니, 화성은 철의 성분이 굉장히 많은 행성이랍니다. 그래서 붉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럴까요? 미래도시 화성이? 이 한옥의 연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 안에 그 연장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집은 이사를 하려면 연장 그 광이 있어야 이사를 했는데, 그 연장을 다
다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마당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나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한옥이 줄어들어서 한옥 일이 없다. 앞으로는 양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연장이 필요 없어서 그 연장관 그래가지고 없애고 방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개인 방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시대의 변화예요, 그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업종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구나. 챗 GPT가 생김으로 인해서 될 직업이 있지만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판잣집에 살았고요. 옆집에 새댁이 와서 살았고 세 가구가 살았던 것 같아, 어린 시절에. 그리고 이게 청계천에 물이 오염이 돼서 빨래를 하려면 뚝섬을 갔어요. 이불 빨래를 하려면 뚝섬까지 이고 지고, 어린 마음에 그때는 놀러 가는 거야. 우리는 한쪽에서 수영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불 빨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말려야 되잖아요. 또 아침 일찍 가야 되는 거죠. 빨아서 말려서 대학 뺐을 때 말려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때 쓰이던 자재가 루핑이에요, 루핑.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에 그 까만 타르를 입힌, 루핑지에다 그 타르를 입힌 거. 그래서 불이 한번 나잖아요. 그럼 이 판잣집들이 지나간 데서 전멸이야, 전멸.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되는 또 아픈 사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파트가 생기는데,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도화동의 삼성 레미안, 그 아파트가 한국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였습니다. 1970년대 서울 강북이 포화 상태가 이제 됩니다. 서울로 이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영동 신시가지 개발 계획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영화도 나와요. 복부인 뭐 이런 영화 나오고. 그 다음에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거 나오고. 딱지 얘기도 나오고. 예, 이때는 모델하우스가 없었어요.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모델하우스가 없었고 현장에 횟가루로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횟가루로 그 방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천막 치고 거기서 수기로 접수를 받았어요. 그때는 행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딱지 장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규제하지도 않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 공유제는 박정희 정권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집 가격이 국민 소득을 넘어서서 너무 앞서서 가게 되면 그 정부에서는 어김없이 규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썼던 두 정부가 있었는데, 하나는 노무현 정부, 하나는 문재인 정부. 그런데 보면은 규제 정책을 쓰면 집값은 더 올라갔다. 정책이 시장에 선행이 돼서 뭔가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변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정책 26가지 큰 거 쓸 때마다 집값은 올라갔는데, 그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주택을 구입해야겠다는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정책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슈퍼금리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저희 설계업계만 해도 인건비가 140에서 150%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사태로 인한 위기는, 리만 사태나 IMF 때는 금융위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인 사태인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들을 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지면 탄소 배출 많이 되겠죠. 레미콘도 만들어야 되고 시멘트 수입해야 되고. 제가 91년도에 첫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일산 신도시 때가 노태우 정부 때인가요? 우리가 일산 신도시 분당 옆에 신도시 막 생기게 되면서 200만 호 건설한다고 할 때 시멘트 부족 뭐 이런 철 부족이 있어서 중공산 시멘트, 중공산 철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중공산 시멘트로 타설을 했는데, 보통 우리 한국산 시멘트로 타설을 하면 6시간이 지나면 꾸들꾸들해지면서 굳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위에서 일부 거푸집 제거하고 먹줄 놓고 다음 공정을 가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양생이 안 돼. 그래서 슬라브를 철거한 적도 있어요. 불량 시멘트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중국산 제품이 그렇게 허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야의 제품들은 우리를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전하죠. 학교 이전. 휘문고등학교, 뭐 경기고등학교, 단대 부석고등학교, 부석중학교도 그때 강남으로 이제 이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분야에
집값 상승의 요인을 몇 가지를 뽑는 게 있는데요. 학세권 제일 우선입니다. 강남이 그 표본이죠. 강남 집값의 최대의 주범은 학세권입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그 다음에 몰세권. 요새는 몰세권 말고 또 숲세권 생겼어. 숲세권. 그러니까 뷰, 숲이라는 것이 터져 있는 뷰, 뭐 리버뷰, 오션뷰. 그 다음에 이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은 또 가격이 더 붙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건설 현장으로 탈바꿈을 했다. 수도 서울은 모든 게 다 건설 현장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을 했겠습니까? 아파트 공화국. 한쪽에서는 보세요 한번.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을 가보면 벤츠나 렌즈로버가 돌아다니고 한쪽에서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농경 사회고. 이게 강남이에요. 강남 아마 압구정 현대가쯤 아닐까 싶습니다. 한쪽에선 쟁이에다 이렇게 갈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나 이런 거를 아마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저는 건축물로서 확실히 그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꼈습니다. 서울 중랑천, 청계천 산업이 발달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환경이에요. 환경. 중랑천에 제가 6학년 정도의 나이에 추정을 해보니까 중랑천에서 고기를 잡고 멱을 감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량물이 새카마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의정부와 동두천에 피혁 공장이 들어서면서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중량천은 썩어 들어가고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양면된 환경을 봤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불이 넘어가게 되면 환경을 생각하게 돼요.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환경을 생각하게 돼요. 지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물 길어다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수도 서울에 상수도가 없었어요. 중간에 물 파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양철 거에다 지게 메고 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몇 전씩 몇 원씩 해서 물을 길어다 놔야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목욕탕은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나 아니면 물다라에다가 물 데펴서 부엌에서. 근데 만불이 나면서 푸세식 화장실에서 뭘로 바뀌죠? 이제 수세. 그러면서 뭐가 생겨? 정화조가 생겨. 그러면서 종말 처리장이 생겨. 그 당시에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이제 사건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랑천 물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산업단지가 생겨서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고. 그래서 가끔 이런 언론 봤었죠. 페놀 수지 사건, 낙동강, 무단방류. 비 많이 오면 무단방류에서 강에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돼서 떠오르는 사건들. 그 격변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그래서 대학교 진학률 80%가 넘는 민족, 대한민국. 우리는 지식인들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설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 모니터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주거는 환경도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놀이터에는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또 책방도 만들어야 되니까 북카페도 만들어야 돼. 노인정도 만들어야 돼. 외국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들이 건축물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은 상품을 잘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수영장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하는 거에 보면 최상부층에 라이브 카페도 좀 만들어주고 북카페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에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계고가 여기 가면 탱크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전자상가 가고 그러면. 하여튼 이 세운상가를 가면 모든 게 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도시계획을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영동 신시가지.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엘리트겠죠. 이분들이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요? 해외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은 영국적 도시계획이 맞다고 했을 거고, 미국 시카고 가서 하신 분은 시카고가 맞다고 했을 거고. 그래서 누가 국장이 되고 누가 부시장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